안녕하세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에 유행했던 말,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구호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 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였나요? 물론 당시 정부에서 저런 구호를 내세운 것은 한국전쟁 끝나고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자 산하 제한 정책을 폈고 구호도 그 일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딱 둘째까지만 낳으라는 말이었겠죠?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한테 중요한 것은 구별하지 않고거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아들, 딸 구별을 하냐며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 왜 저 구호로 사연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왜 제가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저 말을 달달 외우며 태교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자, 물 떠와라. 네 오빠 물이랑 동생 물도 가져와. 속 놀라지 않게 너무 차갑지 않은 거 미지근한 물로 떠오느라. 네, 아버지. 뒤꿈치 들고 살살 못 거냐? 여자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걸음걸이하고는. 아니, 집에서 저런 거 하나 안 가르치고 뭐 하는 거야? 늘 이야기하는데. 죄송하다 하면 되지. 무슨 혓바닥이 그렇게 길어? 여자가 말이 많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몰라? 잘못했습니다. 손자야, 물이 너무 차다. 다시 떠올게. 조선시대 때도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가부장제의 수호자, 가부장적인 남성의 표본 그 자체였어요. 2살 위로 장남인 오빠, 4살 아래 막내 남동생. 전 그 사이에 둘째 딸이었습니다. 성별을 내가 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딸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 있는 집이었네요. 장남인 오빠가 태어났을 때 친할머니는 동네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2년 뒤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할머니는 엄마의 배 모양을 보고 불길하다고 했다네요. 어째 우리 장손을 가졌을 때랑은 다르구나. 배 모양이 달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기집애 같은데. 이걸 어째야 하니?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저는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더 늦기 전에 떼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님, 그건 이미 많이 자랐어요. 또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둘만 낳으라고 난린데 기집애가 태어나면 그건 둘째로 치지도 말아야 한다. 내 말 알아들었냐, 애미야? 네, 어머님. 그리고 제가 태어났죠. 오빠가 태어났을 때와 반응이 영 딴판이었다고 해요. 저를 낳고는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했으니까요. 기집애 낳아놓고선 뭐 미역국을 먹는다고 하냐? 얼른 일어나서 살림 안 하냐? 산후조리는커녕 몸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일을 하며 엄마는 오빠와 저를 키웠습니다. 나라에서조차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외쳤는데 저희 할머니나 아빠한테 딸인 저는 둘로 치면 안 되는 존재였기에 하나를 더 낳아야 한다고, 꼭 아들 하나를 더 낳아야 한다고 엄마를 그렇게 닥달했다고 해요. 그런 부담 때문이었는지 애가 쉽게 들어서질 않았고 제가 태어난 지 4년이 지나서야 남동생이 태어난 거였죠. 당시 저희 엄마는 어렵게 가진 막내가 딸이면 어떡하나 밤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약 셋째가 딸이라면 할머니와 아빠가 몰래 어디 내다버릴 것만 같았다고,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다고요. 하늘이 그런 불행을 막은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막내는 아들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남기신 말도 아들 손주들에 관한 것이었죠. 내가 우리 장손 그리고 귀한 막내 더 잘하는 걸 못 보고 가서 안타깝다마는, 그래도 막내가 아들이라 아들 하나 더 낳은 걸 보고 가서 참으로 다행이다.
아들들 기죽이지 말고 키워라. 왕 노릇하며 살게 떠받들고 키워야 기가 산다. 알겠지? 내 말 꼭 명심해라.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말씀 꼭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어머니. 여자, 어머니라는 존재 없이는 아들도 태어날 수 없잖아요. 이 당연한 섭리, 이치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는 살림 잘하고 아들만 낳으면 최고인 존재. 저희 집에서 여자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 뭐라도 먹고 있으면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 아깝다며 소리치고 한탄하던 할머니가 떠났을 때 저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가부장제를 수호하며 철저하게 실천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한테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저를 고아원이나 어디다가 내다버리지 않고 키울 수 있게 된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엄마였으니까요. 아들들 귀하게 키워라, 떠받들고 키우라는 할머니의 유언은 거의 집에 떠도는 망령과도 같았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말은 집안에 살아있었거든요. 아버지, 오빠, 남동생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기랑 여러 반찬을 한 상 차리면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이 식사를 했고 엄마와 저는 식은 밥에 남은 반찬을 비벼서 대충 먹고는 했죠.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갔는데 남녀 구분 없이 같은 시간에 도시락을 먹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손자야, 도시락 꺼내놓고 왜 안 먹어? 남자애들 다 먹고 나서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다 같이 먹어야지. 우리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너희 집에서는 어떤데?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랑 오빠 남동생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엄마랑 나랑 밥 먹는다. 반찬도 다른데? 정말? 되게 신기하다. 너희 집은 어떤데? 우리 집? 한꺼번에 다 같이 먹지. 아, 물론 숟가락은 아버지가 먼저 드신 다음에 들어야 돼. 한 상에서 같이 먹는다고? 응. 참으로 이상하다, 너희 집은. 학교에서 친구가 그리 말하기에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말을 했거든요. 엄마, 영숙이네 집에서는 한 상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왜 따로 먹어? 그건 집집마다 다른 거야. 우리 집은 원래부터 이랬다.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맨날 아버지랑 오빠가 남긴 것만 먹고. 쉿! 아버지 계실 때 그런 소리일랑 말어. 괜히 홍군형 난다. 아버지가 혼을 내면 꼭 천둥이 치는 것만 같이 무서웠거든요. 딱히 잘못한 게 없어도 혼이 나는데 괜히 매를 벌 짓은 하지 않는 게 저한테 이로운 일이었죠.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 있을 때가 마음이 편했습니다. 점심 먹을 때만큼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도시락 싸주는 것은 엄마 몫이었기에 그래도 점심 도시락에는 소시지나 달걀이 있었어요. 오빠한테 2개씩 싸주었고 저한텐 1개였지만 아버지 몰래 맛있는 반찬을 담아주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저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자랐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도 그냥 꾹꾹 참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학창시절을 그리 보냈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던 큰오빠는 먼저 대학에를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엄청 자랑스러워하며 동네방네 자랑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등록금도 다 내주고 사람들한테 떡도 돌리면서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를 간다고 하니 떡 하니 반까지 얻어주었죠. 그리고 제가 고3이 되어 학력고사를 치겠다 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많이 배워서 못하냐? 써먹을 데도 없지.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면 됐다. 아버지,
저 공부 더 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의 다른 여학생들도 다 대학교를 간대요. 아이 날릴 때까지 밥 먹이고 입혀 키워준 게 어디냐? 바랄 걸 바래야지. 너 대학 보낼 등록금은 없으니 그렇게 알고 정 가겠다고 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애초에 저를 대학에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나왔음 다 한 거라고요. 등록금이 없다는 아버지 말에 몰래 엄마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죠. 엄마, 우리 선생님이 나 대학교 갈 수 있대요.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 대학교에 꼭 가고 싶어요. 선자야, 아버지 말씀 못 들었니? 아버지가 등록금 한 푼 없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수로 대학에를 가니? 엄마는 아버지 심기를 거스르고 역정내는 게 두려워 대학에 가겠다는 저를 말렸어요. 학력고사도 못 보게 할 기세였는데 간신히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원 후시험이었어요. 시험을 치르기 전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서 시험 치를 대학을 정하고 지원을 하는 건데 간신히 찾은 게 지방 국립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가는 거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도 갈 수 있는데 정말 여기를 갈 거니? 여기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에 가야 해요. 저희 집에 등록금 낼 돈이 없대요. 아, 안타깝구나. 평소 실력대로 시험을 치른다 하면 훨씬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가 국립대학교고 수석으로 들어가면 전액 장학금이잖아요. 이 학교 시험 칠게요, 선생님. 당시 저는 학력고사 시험을 무사히 치른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시험 날짜가 언제냐고 물으며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지 않게 잘 감시하라면서 엄마한테 엄포를 놓았었거든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 엄마에게 시험 치러 가게 해달라며 사정사정을 해서 간신히 시험을 볼 수 있었죠. 학력고사를 보는 시험장 앞에는 수험생뿐 아니라 자식들을 응원하러 온 부모님들, 엿장수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몰래 집을 나와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한 것만으로 다행이었죠. 집안 식구들 그 누구의 응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가서 시험을 쳤어요. 어떻게든 대학에 합격해서 집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시험을 평소 실력만큼 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목표로 했던 지방의 대학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낀 해방감이었죠. 합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아버지에게 아버지 돈 한 푼 안 드는 학교라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쳤고 나중에는 당시 고3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전화까지 해서 대학에 보내야 한다 설득까지 해서 간신히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안일을 하던 시중 하녀가 집을 떠나게 된 것인데 화가 날 수밖에요. 엄마 입장은 조금 달랐는데 제가 떠나면 또다시 집안일은 엄마 혼자 해야 하니까 온통 남자들만 있는 집에 혼자 남겨지는 게 서글펐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바르게 하고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집안 망신시키는 짓이랑 일절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당장 머리 끄댕이를 잡아 끌고 와서 그 머리카락 다 밀어버릴 테다.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할게요, 아버지. 선자야, 너 가고 나면은 이 집에 나 혼자 남겨지는구나. 본인 처지를 처연해하는 엄마에게도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청소, 빨래, 설거지, 온갖 일을 혼자 해야 하는 엄마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당시 그 말은 그냥 집안일 도울 일손 하나가 줄어들어 슬프다 같이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단촐한 짐을 챙겨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대감과 서러움과 여러 감정이 뒤섞인 눈물. 그리고 도착해 대학교 정문을 보는데
그날의 벅차오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정말 착실히 공부를 했어요. 방학 때가 되면 친구들은 기숙사를 떠나 본가로 가고는 했는데 저는 근처에서 알바를 하며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였는데 학교 측에 사정사정을 해서 두세 번의 방학을 그렇게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방학인데 집에는 안 오냐고 후대게 야단을 치며 당장 학교로 찾아와 끌고 오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에 가고는 했죠. 집에서도 조용히 살림을 도우며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다가 개강 때가 되어 학교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기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뭔가 좀 바르게 하고 지내라는 아버지의 말이 어찌나 귓가에 울리던지 연애를 하고 100일이 지나가도록 애인의 손 한 번을 안 잡고 지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인내해주고 기다려준 우리 남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졸업을 한 뒤 둘 다 서울에 직장을 얻게 되었고 저는 집에서 회사를 다니며 남편과의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즘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갑자기 잘 풀리게 되었어요. 갑자기 자동차를 고급 승용차로 바꾸고 이거저거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상황은 몰랐지만 큰 집으로 이사를 한 것만 봐도 형편이 확 달라진 거였죠. 엄마는 내심 여유로워졌으니 가정부라도 쓰면 어떨까 내심 기대를 했지만 아버지는 일절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집에 살림을 할 여자가 둘씩이나 되는데 뭐 한다고 가정부를 써? 내가 번 돈이지 네가 번 돈이야? 넓은 집에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집이 넓어졌으니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 내가 집에 먼지 하나 있는 꼴 못 보는 거 알지? 가정부 같은 소리 하네. 아주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줬더니만 정신이 나갔구만. 집이 넓어져서 좋아하는 건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뿐이었어요. 넓어진 집을 관리하고 가꾸는 것은 다 엄마와 저의 몫이었습니다.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남자들이야 좋았겠죠. 빨랫감이며 물건을 아무데나 휙휙 던져둬도 치우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늘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사정 모르는 남들이야 좋은 집 이사 갔다고 부러워하지. 좋기는 뭐가 좋아. 이 넓은 집 청소하고 살림하다 보면 금방 하루가 지나가고 허리만 아프지. 하루 몇 시간만이라도 살림 도와주는 사람 쓰자고 하면 안 돼? 네 아버지 하는 말 못 들었어? 한마디 더 꺼냈다가는 그냥 좁은 집구석으로 다시 옮긴다고 할 판이다. 네 아버지 성격 같아서는 그러고도 남지. 아휴, 내 팔자야. 그렇게 형편이 나아지고 나서 가장 먼저 결혼을 한 것은 오빠였습니다. 세연이 되는 사람은 미인이었는데 얼굴값을 하는 건지 바라는 게 엄청 많더군요. 대놓고 어디 아파트가 좋겠다. 차는 뭘 탔으면 좋겠다. 오빠한테 따박따박 이야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장남 최고, 아들아들하는 집이었는데 아버지는 정말 오빠 결혼할 때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집이랑 차를 다 사줬어요. 내가 딱 목표로 한 것이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섭섭지 않게 돈 크게 해주는 거였는데 아주 마음이 뿌듯하다. 감사해요 아버지. 미연이가 시댁 너무 잘 만났다고 자긴 복 받았대요. 미스 코리아만치 예쁜 며느리한테 못해줄 것이 뭐가 있냐. 그저 너희들끼리 잘 살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 녀석만 보면 나는 또 바라는 게 없다. 아버지가 큰오빠한테 해주는 걸 옆에서 본 남동생도 1년 뒤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은 대학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못했으니까요. 20살이 되고서도 탱자탱자 놀다가 겨우 군대만 다녀왔는데 군대 다녀온 뒤 아버지가 지인 회사에 말을 해서 거기 꽂아주었고 그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꼭 순서대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누나인데 저한테 묻지도 않고 바로 형이 갔으니
자기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은 같은 회사에서 만난 여자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올케는 얼굴은 곱고 여성스러웠으나 약간은 백치미가 있는 것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며느리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막내 아들이 참 여자 보는 눈이 높더구나. 마음씨 고운 게 최고지. 네 말이라면 떠받들고 살 것처럼 애실애실 웃는 게 딱 네 짝이다. 그리고 남동생이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오빠가 얻은 집과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새로 해주고요. 오빠와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다 나가서 지내니 집이 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집을 어지르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인간 2명이 따로 사니 훨씬 편했어요. 오빠와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저도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때 만난 남자친구를 그때까지 만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래 만났지만 저를 아껴주고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 비하면 형편이 많이 나아졌고 오빠와 남동생 결혼할 때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것을 본 터라 저도 내심 몰래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아버지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아버지의 첫마디는 딱 이거였습니다. 그래. 뭐하는 녀석이냐? 집은 얻을 수 있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사내 녀석이란 놈이 배포도 없이 그냥 일개미처럼 일하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거에 만족하는 모양이구나. 그것도 다 네 팔자니 어쩔 수 없겠다마는. 결혼할 돈은 있냐? 회사 다니며 그동안 모은 게 있어요. 아버지, 저는 오빠나 선우처럼 큰 집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하냐? 남자가 집을 하는 건데 좋은 집 하나 못 얻는 네 서방된다는 그놈. 능력 없는 그놈 탓이지. 그래도 선자 시집 가는데 선우나 선우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뭐 그냥 보통 여자들 해가는 만큼 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선자 너 구질구질하면서도 아껴 모으잖아. 네 재주라는 게 그거 하나인데 젊을 때 고생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제가 무슨 기대를 했던 걸까요? 결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 반찬이며 옷 입는 거, 학용품, 물건 다 오빠와 남동생한테만 해주고 평생 양보만 하며 살았는데 대학 등록금도 안 내준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래도 형편이 나아졌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오빠나 남동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 고생하지 말고 살라며 집 얻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 작은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딱 2천만 원. 제가 모아두었던 돈 제외하고 아버지가 보태준 돈이 딱 그거였습니다. 애당초 저희 남편은 부모님한테 크게 기대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댁도 뭘 크게 해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모은 돈, 저희 집에서 보태준 2천을 가지고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대출을 끼워서요. 둘이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오빠나 남동생 생각하면 은행 대출 하나도 안 끼고 집을 가지고 시작한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야말로 딸로 태어난 게 죄였습니다. 형편이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고 또 성실했기 때문에 나름 살림을 꾸리며 잘 살았어요.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기댈 곳은 친정분이라는데 저는 오히려 시댁이 좋았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저를 참 아껴주셨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무시하니 세연이나 올케도 은근히 저를 얕보는 게 느껴졌어요. 아가씨는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네요. 뭐가요? 뭐랄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들만 둘 있는 집에 딸 하나인데 보통 딸바보라고 아버지가 딸을 예뻐하고 귀여워하지 않나? 아니, 아가씨 뭘 잘못해서 그렇게 아버님한테 밉보인 거예요? 완전 천방지축이었나 보다. 아니면 뭐 크게 사고라도 쳤어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편하게 말해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저 엄마 도와서 평생 집안 살림 도우며 얌전히 지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들 하는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정말요? 되게 신기하다. 나도 오빠가 있는데 우리 집은 오빠보다 나를 더 아끼거든요. 아가씨 생각하면 좀 짠하다. 언니, 임신하셨는데 마음을 굳게 가지셔야죠. 뱃속의 아기가 다 들어요. 아가씨,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가씨 안쓰럽고 짠해서 한 말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언니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밉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나, 알겠어요. 아가씨 잘났어요. 됐어요? 정말, 잘 지내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너무하네. 시어머니보다 시누이 시집살이가 더 힘들다더니, 정말. 아가씨랑 계속 말하면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아가씨야말로 마음을 굳게 써요. 혹시 알아요? 나중에 아버님이 늦게라도 아가씨 생각해 줄지? 저는요, 언니, 그런 거 기대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우 같은 새언니는 말로는 저를 안쓰럽다 짠하다 했지만 은근히 집에서 천덕꾸러기인 것 같은 제 모습을 고소해하는 것 같았어요. 또 그런 대화를 하고서 오빠한테 따박따박 다 일러바치는 건지 오빠가 항상 뒷북치며 난리를 쳤고요. 우리 남편이야 좋게 좋게 지내자 하는 주의인데 오죽하면 남편도 못 참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형님, 이 사람이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닐 텐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럼 내 집사람이 말을 지어냈다는 거야? 외부야말로 너무하네. 그래도 우리가 손윗사람인데 그렇게 애처가여가지고 선자 너는 좋겠다? 앞뒤 안 따지고 네 편 들어주는 박서방 있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한테도 창피할 지경이었어요. 하루는 서러움에 복받쳐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며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산 내가 바보 같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집이 그러다 보니 엄마나 나나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말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어릴 때 친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더했고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는지 왜 나는 딸로 태어났는지 어릴 때부터 수없이 하던 생각이 그거야.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옛날 분이시라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 해도 장인어른이 너무 심하셨지. 우리 여보 고생이 많았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예쁜 며느리잖아. 엄마는 딸이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시는데 또 그렇게 하면 당신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아껴주시는 거야 알지. 정말 당신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둘이 사니 너무 좋아. 난 결혼하고 나서가 제일 행복해.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 편이야. 속상한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 알겠지? 그 무렵 새언니가 아들을 낳았고 아버지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손자한테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요. 아들 낳은 장한 며느리가 예쁜 건 당연하고 새언니 산후조리에 좋다는 거 다 해주고 언니 몸 풀고 나자 백화점에 데려가서 비싼 가방도 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케가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올케 언니 때만큼 해주질 않았죠. 산후조리 받는 비용이야 보태줬지만 수고했다. 그 말이 끝이었거든요. 그 산후조리 비용도 남동생이 왜 자기 부인한테는 안 해주냐고 아버지한테 난리를 쳐서 해준 거예요. 아니, 딸 낳은 게 무슨 죄인가요? 모든 문제는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구별하고 차이를 두니 경쟁심에 사람 마음 서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올케가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형님, 아버님 이러실 수 있어요? 큰 동서 형님 아들 낳았을 때 비싼 가방 사주셨잖아요. 큰형님이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진짜 아들 못 낳은 사람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요? 우리 친정에서 알면 난리일 건데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형님, 진짜 너무 서러워요. 두고 보세요. 저 둘째는 꼭 아들 낳을 거예요. 정말 아버님 너무하세요. 옳게. 옳게가 그런 마음이면 태어난 아기 서운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무슨 죄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다 느껴. 내 새끼 내가 예뻐해야지. 안 그래? 우리 딸이요? 예쁘죠. 당연히 예뻐요. 근데 아버님한테는 똑같은 손주가 아닌가 보네요. 똑같이 10달 품어 똑같이 힘들게 낳았는데. 위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아빠가 올케한테만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나는 친딸인데도 이러는데. 형님 인생도 참 기구하다. 진짜 오기가 생기네요. 부지런히 노력해서 아들 낳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알아내서 아들 낳을 거예요. 두고 보라고 하세요. 아니, 애기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둘째 얘기야. 몸조리 잘하고. 네, 형님. 정말 큰형님이랑 사이가 좋았는데 이러고 나니까 괜히 연락 오는 것도 싫은 거 있죠. 딸 낳냐고 축하한다는데 그것도 다 가식 같아요. 올케는 차마 저희 아버지 엄마한테는 말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끼친 피해는 우리 식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똑똑히 알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남편과 저는 성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어차피 얘는 김씨 집안 아들도 아니라고요. 남편 성을 따르니 아들이어도 박씨 집안 아들이다 이거였죠. 정말 사람은 변하질 않고 저 역시 이제 아버지의 그런 말 정도는 가볍게 넘길 정도로 내공이 쌓였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걸 보면서 아이 기대라는 걸 접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 손자 하던 우리 아버지. 손자가 자라서 최고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보는 게 꿈이라던 우리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0세까지 오래오래 장수할 거라고 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평소에 건강검진 꼬박꼬박 챙기며 지병 하나 없어서 오래 살 거라 호언장담을 했던 터라 재산이며 뒷일은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나셨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득달같이 엄마한테 달려가 아버지가 뭘 남겼는지부터 묻는 오빠와 남동생을 보며 정말 한숨이 나오더군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받은 것만 해도 이미 넘치게 풍족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아버지 하녀처럼 억압당하며 살던 엄마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언장이며 아무것도 없다며 엄마가 살아계시니 재산관리는 엄마 본인이 하신다고요. 큰오빠와 남동생은 아쉬운 입맛을 다셨지만 아버지 재산이 엄마 재산이고 언젠가 엄마가 가시게 되면 그 재산은 어차피 다 당연히 본인들 몫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니 그때부터 엄마를 자주 찾아뵈며 뭘 하는데 도와달라, 이거 하는데 보태달라, 야금야금 돈을 타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딸을 낳았고 반드시 아들을 낳겠다고 다짐했던 올케도 둘째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다만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이었기 때문에 먼저보다 덜 서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아들, 딸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며 돌보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라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 아이를 동등하게 키우려 노력했어요. 정말 마음이라는 걸 반으로 쪼갤 수 있다면 딱 반으로 쪼개서 하나씩 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또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우리 큰오빠나 남동생처럼 자랄까 싶어 예절 가정교육은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무렵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자야, 엄마가 병원에를 다녀왔는데. 병원? 엄마, 어디 아파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이었는데. 아휴, 그래. 평생 몸이 부서져라 살림만 하고 네 아버지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내 몸이 멀쩡할 리가 없지. 엄마, 뭔데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데? 검진 결과가 안 좋았고 저는 자세한 내용을 들은 뒤에 엄마를 바로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느라 하루 종일 엄마 옆에서 간호를 할 수 없어서 오전에는 간병인을 썼어요. 애들 하교한 뒤에 병원에 가서 엄마의 곁을 지켰어요. 물론 평생 아버지 눈치 보느라 아버지 뜻에 따라 똑같이 아들아들하며 산 엄마지만 제가 딸이라 그런지 엄마 고생한 거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엄마 간병을 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죠. 퇴근하고 애들을 봐줬고 그 덕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병을 발견한 뒤 치료를 곧장 시작했고 분명 나아지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렇게 뭐 도와달라 뭐 해달라 엄마 집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큰오빠나 남동생은 얼굴 보기가 힘들더군요. 엄마 병원에 몇 번 오지를 않았어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죠. 아픈 엄마 곁을 지키는 건 간병인 그리고 저였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경과가 좋아 퇴원을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예쁨 받는 딸이었는데 네 아버지 만나고서는 평생을 종처럼 살았다 내가. 그래, 우리 엄마 고생 많았지. 엄마가 말은 안 했지만 평생 억압받으며 산 것에 한이 맺혔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드리고는 했는데 회진온 의사선생님을 못 알아보더군요. 의사선생님의 가운을 붙잡고 생긋생긋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예쁘지요? 아버지 딸 미숙이가 제일 예쁘지요? 아버지는 나 시집 보내기 아까워서 평생 끼고 살 거라고 했는데 아버지 왜 나 시집을 보냈어요? 그 남자한테 시집 간다고 한 내 잘못이에요? 아버지 나 그냥 아버지 딸 할래. 아버지 나 아버지한테 갈래. 의사 선생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엄마를 보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프고 나서 종종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잊어버리고 또 했을 때 그냥 연세가 들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그 광경을 목격하고 보니 치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의 이야기에 검사를 받았고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치매 전문 요양병원으로 엄마를 모셨어요.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한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뭐? 엄마가 치매라고? 어느 정도인데? 막 우리 못 알아보고 그런 거 아니지? 그게 궁금하면 와서 엄마 좀 봐.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모셨으니까. 아니 그 전에 치료받아서 건강도 좋아졌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갑자기. 엄마가 아플 때 잘 찾아오지도 않던 오빠와 남동생 그리고 올케 언니, 올케는 그때서야 병원에 드나들며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엄마가 오락고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과일이며 꽃을 사와 어머님 하며 온갖 알랑방구를 끼는 모습이 좋게만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분명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슬픈 것은 아들 며느리들을 자주 보니 그 와중에 엄마가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번갈아 가며 엄마 병실을 지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기억도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식들을 자주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어느 날 둘째 아이 학부모 모임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병원에 있던 올케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유언장을 남기다가 쓰러져 위독하다는 거였어요. 모임에서 바로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 앞에 서 있는데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님,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남동생의 아내 작은 올케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둘의 비밀 대화를 듣는 순간 내 인생 대박이 났습니다.
친정엄마가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니 저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선자야, 내가 너 평생 힘들게 살았던 거 다 안다. 네 오빠랑 남동생한테 말 안 하고 있던 게 있어. 너한테 물려줄 거. 내가 숨겨놓은 거 있어. 엄마가 미안해. 나는 여기 있는데 엄마가 누구한테 말을 하는 거지? 어리둥절한 순간 새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나한테 줄 게 뭔데? 내가 오빠랑 선우한테는 비밀로 할게. 나한테만 말해봐. 엄마, 숨겨놓은 게 뭐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언니가 딸인 저인 척하면서 엄마가 숨겨둔 게 뭔지 들으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막내 올케는 그걸 말리는 것 같았어요. 큰형님, 아까부터 왜 형님인 척을 하세요? 지금 어머님이 형님인 줄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쉿! 아무것도 모르면 조용히 있어. 엄마, 나 엄마 딸 선자야. 다시 말해봐. 뭐라고? 비밀이 있다면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병실 문을 팍 열어 제꼈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새언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락가락 하시는 분한테 당장 안 나가요? 새언니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멀쩡히 여기 있는데 지금 왜 나인 척 연기하냐고요? 그동안 조근조근 말도 않던 제가 언성을 높이며 버럭 화를 내자 새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어이없는 행동을 말리던 올케도 깜짝 놀라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아주 욕심만 그득그득해서는 당장 안 나가요? 저는 새언니와 올케를 병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다가가 가만히 엄마 손을 붙잡았죠.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웅얼거리다 다시 잠에 들고 말았어요. 안색이 좋지 않았고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때부터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병실에서 쫓겨난 새언니와 올케가 오빠랑 남동생한테 엄마가 저한테 한 말을 전했고 오빠와 남동생은 득달같이 달려와 따져묻더군요. 뭐? 엄마가 우리 모르게 숨긴 게 있어? 너한테 물려줄 게 있다고? 아, 너 왜 병실에서 너희 새언니를 쫓아내고 그래? 아니, 당신은 바보야? 얘가 나가란다고 나가서 자리를 비켜주게? 어머, 난 아가씨 진짜 그런 모습 처음 봐. 그게 본성인가 봐. 성질이 그런 것을 여태 어떻게 참고 살았대? 아주 어떻게 할 것처럼 노려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잖아. 안 그래? 동서도 봤지? 근데 여보, 내가 나가고 나서 문짝에 귀를 바싹 붙이고 들었는데 어머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 잠드셨어. 아가씨도 아무것도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어머님한테 우리 모르는 비밀이 있었네? 아가씨,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된 이상 비밀 아닌 거 알죠? 그 다음부터 오빠는 회사 휴가까지 내고 올케들도 아주 작정을 하고 병실을 24시간 지키며 엄마의 말을 들으려 부단히 애를 쓰더군요. 하지만 잠들었던 엄마는 다음날 혼수 상태가 되었고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가셔서 또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가서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평생 자기가 자신인 걸 인지하게 하는 건 기억뿐인데 그런 기억이 흩어져 내가 누구인지 잊은 채 가는 치매라는 병은 너무나 잔인한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 한 변호사가 왔습니다. 엄마 생전에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는 거예요. 큰오빠는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더군요. 아,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1년 가까이 치매 걸린 엄마를 지키면서 모셨는데 가시기 전에 유언 남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 받아 적으려고 녹음하려고 했는데 뭔 작성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그렇고 장례 다 마치고 다 같이 한번 모이시죠. 치매 증상 전 훨씬 전에 작성하셨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또 정신이 온전하실 때 남긴 것이니 효력도 있고요. 장례식 후 우리는 다 같이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큰오빠는 난동을 피웠고 남동생은 거의 실신을 낼 지경이었어요. 다름이 아닌 엄마가 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고아,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보육원 곳곳에 나눠서 기부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걸 뒤집는다며 오빠는 변호사를 쓰겠다 난리를 쳤지만 엄마가 정신이 멀쩡할 때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한테는 약간의 현금만 남겼죠. 형, 내가 이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진작 해결해야 된다고 했잖아. 어차피 아버지 재산이 엄마 재산이고 엄마 재산이 다 우리 재산이라며. 엄마한테 잘 보이는 게 좋은 방법이라더니 이게 뭐야? 나라고 이럴 줄 알았냐? 언제부터 그렇게 기부천사였다고. 갑자기 떠나기 전에 기부 같은 걸 할 줄 알았냐고. 아이씨.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 계셨음. 절대 이런 일은 없는 건데. 그리고 곧장 변호사에게 엄마가 떠나기 전 저한테 남겨둔 게 있다고 오빠랑 남동생한테 말 안 하고 숨긴 게 있다며 그 존재를 물었지만 변호사는 그런 게 없다고 했죠.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는 뭘 바란 게 없었고 그 재산이 오빠나 남동생, 올케들한테 가느니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캐물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그저 치매 걸린 노인 헛소리였다 여기더군요. 형, 엄마가 정신이 나가서 기부를 했지만 우리를 제쳐두고 누나한테만 뭘 남겼을 리가 없어. 안 그래? 어렸을 때부터 형이랑 나 아들이 최고다 하는 아버지랑 평생 사셨고 또 엄마도 우리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치매 걸린 노인 헛소리였던 거지. 아버지도 그랬지만 엄마도 너랑 나 그리고 손자를 다르게 키웠는데 엄마가 그랬을 리가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산 관리할 때도 우리가 해달라는 거 해주고 도와줬잖아. 그때도 손자한테 준 게 없는데 우리 몰래 뭘 했겠어. 어쩌면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요? 이제껏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은 없고 오로지 더 하나라도 가질 욕심만 그득그득한 남자 형제들을 보며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서 엄마가 남긴 현금을 두고 나누는데 그냥 자식들한테 골고루 준다고 했지 정확한 액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놓고도 또 오빠랑 남동생 올케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형, 이럴 때만 장남 타령하기야? 뭐? 이 녀석이 너 오냐오냐니까 형한테 어디서 말대꾸야? 맞아요. 이이가 장남이고 아버님 계셨으면 분명 이이한테 제일 많이 주셨을 거예요. 형수님, 너무하시네요. 엄마 편찮으실 때 형수님보다 저희 집사람이 더 자주 엄마 찾아뵈었는데요. 어머 서방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서운하네요. 자기들끼리 다투는데 그 와중에 저나 제 남편은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가 금액 합의를 봤는데 저한테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다 못한 올케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작은 형님이 어머님 감정 제일 많이 했는데 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게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님이 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셨고. 당신은 눈치 없이 끼어들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올케는 남동생의 눈치를 보다 푹 고개를 숙이더군요. 됐어요. 난 얼마인지 상관없고 내가 엄마 병간호한 건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오빠나 선호 너는 그동안 챙긴 것도 많은데 아무리 받아먹어도 배가 고픈가 보구나? 돈이라는 게 참 무섭지. 이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또 아들이라고 평생 우쭈쭈했던 아버지도 한심하고 엄마도 불쌍해. 뭐? 너 말 다 했어? 팩트를 말한 제 말에 분을 참지 못한 오빠가 손을 올린 순간 남편이 그 손을 막아서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을 하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이 틀린 말 했어요? 그만 좀 하시죠. 그렇게 얼마 안 되는 현금, 콩 한 쪽씩 나누듯 나누고 끝났고 더 이상 오빠네 남동생네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엄마 유언장을 관리했던 변호사에게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조용히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자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갔는데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이미숙님께서 김선자 따님에게 남기신 게 있습니다. 건물이에요. 건물이요? 알고 보니 엄마는 몸이 아플 때부터 다 준비하고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정신이 온전하실 때였죠. 엄마는 제 명의로 한 건물, 증여세까지 미리 다 내고 건물을 남긴 거였습니다. 오빠나 남동생 모르게 하려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금은 변호사한테 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병실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 평생 힘들게 산 거 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진심이었던 거였어요. 늘 아버지 눈치 보느라 저를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앞에서는 나서질 못했던 엄마. 그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저를 생각해 남겨주신 거였죠. 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꼬마 빌딩이었어요. 이미 증여세까지 다 낸 건물을 물려받았고 저는 1층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늘 한적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현금 재산 딱 나누고 연락 없던 오빠 남동생 올케들한테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알린 적이 없는데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를 간 게 맞냐면서요. 저는 고민 없이 답도 안 하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저는 그 옛날부터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주고 힘이 되어준 남편, 그리고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흩어놓고 망쳐놓은 것은 가부장제의 신봉자인 아버지예요. 저희 부부는 절대 그런 부모가 되지 않겠다 다짐하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올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를 잃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녀였던 제가 자연스레 살림도 하게 됐어요. 아빠는 매일 일을 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동생 돌보는 일도 제 몫이었죠. 그래서 저는 고사리 손일 때부터 쌀을 씻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익숙했어요. 근데 또 그게 은근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재밌거나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으면 괴로웠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학교 끝나면 얼른 집에 와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동생이 오면 씻기고 밥 챙겨주고 그게 적성에 너무 잘 맞았어요. 아빠가 늦게 와도 꼭 식사를 챙겨드렸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용돈을 챙겨주셨어요. 내 가족이 나로 인해 밥을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뭐 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엄마 없는 애 같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늘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하게 빠옷만 입혔거든요. 도시락도 열심히 싸줬고 내 것보다 더 잘 싸줬어요.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되고 싶은 게 전업주부여서 주변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무슨 꿈이 그러냐면서요. 아니, 전업주부가 되려면 결혼부터 해야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로 결혼하겠다고? 사람이 있어야지. 일단 취업하려고. 아주 신사임당이 되겠어. 나 신사임당 좋아해.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저는 뜻을 굽힌 적이 없어요.
어쩌겠어요.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인데. 그래서 취업을 한 뒤에도 기회만 되면 선을 봤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에 차는 남자가 없었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늘 헛헛했어요. 내가 일을 하려고 사는 게 아닐 텐데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나름대로 직장 생활에 재미를 붙였어요. 결혼도 때가 되면 하겠지 하고 아무 선이나 보지 않았어요. 그날도 친구가 선자리가 펑크가 났다며 한번 나가보겠느냐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워낙 선을 자주 보니까 그랬을 텐데 그 즈음은 자주 보진 않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인데? 아, 네가 그런 걸 따진다고? 야, 넌 반년 만에 연락해서는 무턱대고 선이나 보라 이거야? 아니, 네가 워낙 결혼하니까. 나 이제 안 그래. 결혼은 아무하고나 하나? 잘 따져보고 해야지. 오, 많이 컸네. 조건은 괜찮은데 한번 들어봐봐. 친구가 설명을 해주는데 특별할 건 없었어요. 그냥 가난한 집 아들인데 직장 평범하게 다니는 남자였는데 홀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선보겠다던 사람이 홀어머니 모신다는 말에 도망갔어. 솔직히 너도 별로지? 아, 일났네. 약속은 잡아놨는데 나오겠다는 사람은 없고 나라도 나가야 하나? 그런데 순간 그 남자가 짠하더라고요. 내가 볼까? 진짜? 가난한 홀어머니인데? 에이 뭐 나는 홀아버지 아니었나? 맞다. 너도 그랬지. 아 근데 그래서 더 별로인 거 아니야? 나도 홀아버지 있다고 했다가 취소된 선자리가 있었거든. 갑자기 동지애가 느껴지네. 그냥 선인데 뭐. 한번 보면 되지. 친구는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고 다음에 맛있는 밥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나가던 선자리와 달리 미리 준비도 못하고 선자리에 나갔죠. 처음엔 배짱으로 나갔는데 막상 장소에 도착하니 자신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멀끔하고 순해 보이는 남자가 저를 보며 일어서더라고요. 선보러 오신 거 맞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갑자기 나오게 되셔서. 어머,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그러셨구나. 모르셨으면 했는데. 왜요? 들으면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한두 번이 아니라 괜찮아요. 아무래도 홀어머니 모시고 있다고 하면 그렇겠죠.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저도 홀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동지의식을 느끼고 나오신 거예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히 시작은 그랬어요. 근데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용기 내서 한 말이었는데 그 남자도 괜히 코를 문질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그냥 취소해도 된다고 할까 하다가 나왔는데 좋네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호감이었어요. 그냥 만나서 인사만 했는데 어쩐지 느낌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 후로도 한 번씩 만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영화도 봤어요. 그러고 나니 뭐 데이트로 돈을 더 쓸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결혼할래요? 아, 예? 아니, 나 싫어요? 아니요, 좋죠. 좋으니까 만나죠. 홀어머니 모셔야 하는 거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꾸 데이트하면서 돈 쓸 거 뭐 있어요?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면 되죠. 어머니, 안 모셔도 돼요. 네? 우리 어머니 일도 열심히 하시고 혼자 사는 거 좋아하세요. 알고 보니 그의 홀어머니는 제가 상상한 연약하고 아들에게 의지하는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들에게 결혼하면 나가 살라고 애초부터 선언하신 분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를 처음 뵈러 간 날도 그랬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시어머니가 안 오시더라고요.
차가 막혀서 그런다고 연락은 왔지만 내심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조금 뒤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뛰어오신 건지 헐떡이더라고요. 아유, 나 죽겠네. 아유,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조금 늦게 나왔거든. 그래서 택시를 탔더니 차가 막혀서. 어머니, 저 괜찮아요. 일단 물 좀 드세요. 아유, 그래. 아유, 고맙다. 정말 미안해. 택시 타면 금방 올 줄 알았지. 이 시간에 택시 탄 게 처음이라 착각했어. 제 우려와 달리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드디어 나도 자유구나. 네? 장가 가면 독립하겠다고 하더라고. 나 진짜 혼자 사는 게 꿈이었어. 제가 놀라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익숙하다는 듯 웃더라고요. 우리 엄마 진심이셔. 이제 장가 보내고 나면 내가 번 돈은 나 쓰고 싶은 데만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예비 며느님, 진짜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환영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너무 부족한데. 세상에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딨어? 나도 엄청 부족한 시어머니일 거야. 미리 사과할게.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 잘 지내자. 결혼이야 너희 둘이 하는 거니까. 내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겠지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저에게 문화 충격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존재하다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작은 신혼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정말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분이셨습니다. 제가 첫째를 낳은 뒤에도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정엄마 대신 몸조리를 해줘야 하는데 일을 쉴 수가 없네. 대신 이 돈으로 조리원 가. 어머니, 돈 안 주셔도 돼요. 내가 주는 선물이야. 요즘 조리원 비싸더라. 저희가 드리는 용돈도 안 받으시면서 내가 돈을 버는데 용돈을 왜 받아? 그럼 어머니가 버신 돈도 어머니 마음껏 쓰셔야죠. 저랑 처음 만난 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쓰고 있어. 근데 또 내가 엄마잖아. 자식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운 부모가 어딨어? 그냥 받아. 내가 너한테 주는 출산 선물이야. 시어머니는 참 유쾌한 분이셨어요.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간병인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웃긴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자기 일의 즐거움을 느끼는 요즘 말로 치면 워커홀릭이셨어요. 그 후로도 저는 아이를 하나 더 낳았고 자연스레 일을 쉬게 됐어요. 남편도 승진하면서 제가 일을 좀 쉴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오랜만에 일을 쉬면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번뜩 깨달았어요. 어릴 때 내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둘째도 조금 자라면서는 시어머니도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도시락 싸서 병원에 가도 돼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종종 도시락을 싸서 시어머니의 직장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병원이 가까웠거든요. 어차피 저도 점심을 혼자 먹어야 하니 겸사겸사 어머니도 살펴볼 겸 들렀던 거죠. 시어머니도 다 아시는 눈치였죠. 너 또 내 상태 보려고 온 거지? 네, 그러니까 일 좀 쉬시면 안 돼요? 평생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면 뭐해? 좀 쉬시면서 손주들도 봐주시고 그러면 되죠. 사실 시어머니께서 혈관이 막혀 시술을 받으신 후였어요. 병원에선 경과가 좋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내키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걱정이 좀 있었고요. 어머니, 혼자 있기 싫으시면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난 그런 거 딱 싫어. 너희들이 꾸린 가정인데 거기 내가 왜 끼어 사니? 그래도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면 우리 마음이 더 불편해서 그래요. 너희 마음 불편하다고 내 자유를 침범하겠다는 거야?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은 시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아프신 후에도 무섭지도 않으신 건지 혼자 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기에 제가 말했죠. 실패했어. 남편이 막 웃더라고요. 안 될 거라고 했잖아. 어머니는 나 어릴 때부터 내가 커서 독립하는 날만 기다리셨던 분이야. 아니 왜? 혼자 살면 적적하잖아. 내 가족이 사는 집을 돌보는 게 좋은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성향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혼자 사는 게 꿈이셨어.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신 거야. 내가 독립해도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려고.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당신이랑 손자리 안 나온 그 여자가 허무하겠어? 당신이니까 날 구제해줬지. 내가 뭘 구제해줘? 나도 당신이라 결혼한 거고? 우리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정했어요. 오히려 연애 때는 좀 담백하다 싶기도 하고 결혼하자는 소리도 제가 먼저 할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면 살수록 애정 표현도 더 많고 제가 둘째를 낳자 일을 쉬려고 한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자기 승진했다면서 이제는 당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남편이 저에게 꼭 맞는 사람이었다 보니 저는 시어머니께도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또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것이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또 아프실까봐 걱정했지만 남편은 한번 겪으셨으니 앞으로는 더 조심하실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남편 어머니가 아니라 제 어머니 같다고 할 것 같았어요. 이후로도 저는 종종 도시락을 싸서 시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늘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갔는데 그날은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평소라면 바쁘신가 보다 가지 말아야겠다 했을 텐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싶어 집으로 갔더니 집에는 안 계셨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찾는데 간호사들이 시어머니가 지금 수간호사 면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간병인인 시어머니가 왜 수간호사랑 면담을 하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간호사들이 알려준 장소로 가보니 밖에서부터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호통치는 사람이 수간호사가 아닐까 싶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위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 간병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러면 내가 잘릴까 아줌마가 잘릴까?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어요. 늘 밝고 쾌활한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계실 거라곤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간병인으로 일하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병원에 갔더니 수간호사가 시어머니를 잡돌이하고 있었어요. 아휴, 치질이 가난하니까 남 똥이나 치우지. 심지어는 모욕감을 주는 말까지 하며 시어머니를 비웃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 수간호사의 따귀를 갈기며 병원장 부르라고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병원장님을 부르라 말라야? 나? 여기 계신 분 며느리다. 왜? 조금 뒤 병원장이 저를 보며 누나하고 달려오자 수간호사는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누나, 너 나 모르게 병원 왔어? 시어머니 뵈러.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누나가 나 부르라고 했다며. 누나가 이렇게 날 부른 건 처음이잖아. 무슨 일이야? 제가 수간호사를 노려보자 수간호사가 덜덜 떨더라고요. 원장님, 누나라니요? 그나저나 수간호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많이 바쁘지 않나? 아, 그렇죠. 그럼 저는 이만. 수간호사가 은근슬쩍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제 말에 수간호사가 뜨끔하며 걸음을 멈췄어요. 당사자가 가면 어떡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병원장을 불렀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수간호사, 혹시 우리 누나한테 실수했어? 그러자 수간호사가 돌변해서는 동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원장님, 이건 모함이에요. 모함이라니?
병 원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분한테 손찌검 당했어요. 우리 누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누나, 무슨 일이야? 동생이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맞아. 너 키우면서도 한 번도 손댄 적 없었어. 너는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순둥이였으니까. 내가 무슨, 누나가 잘 키워준 거지. 사춘기 때 내가 반항했던 거 기억 안 나? 응? 사춘기 때 그 정도 반항 안 하는 애가 어딨다고. 누나는 엄마도 아니었는데 날 다 참아줬잖아. 나한테라도 해야 너도 살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수간호사가 무슨 실수라도 했어? 실수? 그건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야. 아, 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여긴 직장이잖아요. 제가 간병인 하나 못 혼내요?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건 아니죠. 그래서 뭘 잘못했냐고요? 월권 했어요.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무슨 월권 하셨어요?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는데 불러서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간병인 주제에 왜 자꾸 간호사처럼 구느냐고. 저기 아줌마,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어디서 말대답이에요? 그때였어요. 동생이 수간호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아니지. 그렇죠, 원장님. 제 말이 맞죠? 이건 좀 아니죠? 아니, 수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간병인 주제에 말대답이나 하고. 가족까지 불러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수간호사, 조금 전에 이분한테 뭐라고 했죠? 예? 아줌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간호사도 아닌데 그럼 뭐라고 불러요? 얼마든지 존경을 담아 부를 수 있죠. 수간호사보다 인생도 훨씬 오래 사신 어른인데 수간호사씩이나 돼서 다른 간호사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원장님, 원장님도 가족 일이라고 너무 편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 손찌검 당했다니까요. 이 일로 문제 삼으시면 저도 고소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나서셨어요. 그럼 나도 고소하면 되겠네. 뭐라고요? 나도 고소한다고. 나 인격 모독했잖아요. 맞지?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수간호사든 뭐든 어떻게 같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지질이 가난해서 남똥이나 치운다니. 수간호사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내가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선 거야. 어떻게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어른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지질이 가난하다니. 우리 어머니 30평대 아파트 살아요. 그 집도 본인이 돈 모아서 사신 거고요. 말도 안 돼. 괜히 하는 소리죠? 저분 남편도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본인 돈으로 사신 거라고. 그리고 남편 없으면 뭐요? 그쪽은 남편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난 남편 있어요. 그때였어요. 숨어서 구경 중이었던 건지 갑자기 다른 간병인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몰려오시더라고요. 저 사람 남편 없어요. 아줌마는 또 뭔데 끼어드냐고. 수간호사, 그 호칭 바꾸라고 했죠? 원장님, 죄송합니다. 수간호사님 남편 없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아주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 성질머리 좀 봐요. 남편이 어떻게 붙어 있겠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 여자? 그럼 여자를 여자라고 하지. 남자라고 해요? 아줌마보단 낫잖아요. 진짜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수간호사! 동생은 계속해서 수간호사를 혼냈습니다. 이거 다 인격 모독이에요. 나 남편 있다고. 아직 이혼 전이라고. 그거 봐요. 저 여자 이혼당했다니까.
아니라니까? 저기요, 수간호사님. 인격모독을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고소하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내가 뭘 모르고 한 소린데 그걸 인격모독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아는 간병인들은 하나같이 지질이 가난하니까. 그때였어요. 모여든 간병인 아주머니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나 수간호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떠들었습니다. 아니, 가난해서 가난하다는데 그게 뭐 창피한 일인가? 본인들이 원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간병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저기 수간호사님, 그만하시죠. 간병인 아주머니들도 다 듣고 있잖아요. 들으라고 해요. 당신 시어머니가 날 고소한다잖아. 수간호사, 진짜 안 되겠네.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간호사라는 사람이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내면 안 되죠? 아니, 병원장님. 지금 저만 그러고 있어요? 저도 상처받고 있다고요. 사돈 어르신, 일단 제가 사과드릴게요. 누나가 사돈 어르신이 간병인으로 있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옮긴 병원이 우리 며느리 동생 병원일 줄 꿈에나 알았겠어요. 말씀하셨으면 제가 더 신경 썼을 텐데 아까 호출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누나가 제 병원에 와서 병원장 불러라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화가 났나 봐요. 제가 화근이죠 뭐.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저더러 나이도 있으니 일 좀 쉬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안 듣고 하다 보니 이런 수모도 겪고 그런 거죠. 전에 계시던 수간호사 선생님은 안 그랬는데. 그분은 육아휴직을 가셨어요. 얼마가 될지 몰라서 일단 새로운 인력을 구한 건데. 네, 알아요. 그래서 새로 왔다고는 들었는데 솔직히 우리 간병인들을 잡아도 너무 잡아요. 아니, 아주머니, 그건 아니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 선생님은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 있는 사람들 선생님이 전에 있던 병원에서 쫓겨난 거 다 알아요. 후배 간호사들 괴롭히다가 쫓겨났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은 못 건드리고 간병인들만 돌아가면서 쥐잡듯이 잡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수간호사님, 그래서 서울에서는 더 갈 병원도 없어서 지방까지 갔다 왔다는 것도 알아요. 아니, 내가 후배 간호사들 좀 가르칠 수도 있죠. 그리고 간병인들도 내가 일 때문에 혼내는 거지 뭐 다른 거로 혼내요? 일 때문에 혼내기는 무슨... 아니, 우리 간병인들이 무슨 간호사 일을 월권했다고 이래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우리야 뭐 환자들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인 거지. 아까 수액 다 맞은 것 같은데 갈아주러 안 오길래 그거 얘기했다고 사람 불러서 월권했다. 지질이 가난해서 간병이 난다.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고요. 아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아주 살판 나셨네요. 아까도 하려고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말을 못한 거지. 우리 며느리한테 뺨 한 대 내준 걸 다행으로 여겨요. 나랑 붙었으면 얼마 있지도 않은 머리카락 다 뜯겼을 테니까. 우리 간병인들이 수간호사님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얘기하던 중이었어요. 몰랐죠? 어이가 없네 진짜. 간병인들 주제에 뭘 어쩔 건데요. 관두면 뽑으면 그만이라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병원장이 누군지. 순간 수간호사가 멍한 얼굴로 동생을 보더라고요. 나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사돈이 병원장인 거.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만 해도 다 해결될 일을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참았는데 결국 본인이 일을 크게 만든 거라고요. 원장님, 저 진짜 억울해요. 저는 항상 이렇다니까요. 오해받고 음모에 휘말리고. 음모라고요? 그럼 이게 음모가 아니면 뭐예요?
원래 사람들은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싫어해요.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일단 쫓아내고 보려고 한다고요. 자꾸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제가 점점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억울하니까요. 수간호사는 있는 힘껏 항변했지만 동생은 조용히 수간호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수간호사가 동생에게 끌려가자 모여있던 간병인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아니지. 병원장님이 사돈이었어?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근데 병원장님도 모르는데 나 혼자 떠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럼 진즉에 자기라도 병원장님 백 좀 써서 편안병동에서 일하지 그랬어.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병동이 제일 좋은데. 하긴 우리 병동 간병인들이 호흡이 척척 맞긴 하지. 불청객이 끼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딱 좋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딱 3달만 버티자. 원래 계시던 수간호사 선생님 돌아오시면 괜찮아질 거다 그랬는데. 결국 들켰네. 우리 며느리한테. 어머니는 평소처럼 유쾌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어머니 말씀 안 듣고 동생한테 말할 걸 그랬어요. 보는데 너무 속상해서 혼났어요. 그래도 그렇지. 뭐하러 쓰레기에 손을 댔어. 네 손만 더러워지지. 그 부분은 제가 사과하더라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건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솔직히 간병인 아주머니들 전체를 모욕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지. 인격이 안 된 여자라서 그래.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어. 그게 되세요? 며느님, 우리 나이만큼 살아봐요. 그 정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 그렇다고 속상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람인데 속은 상하지. 근데 그런 거에 마음 쓰면 한두 끝도 없어. 속상하게 하는 건 널렸지. 같이 사는 남자부터 시작해서. 간병인 아주머니들이 깔깔대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선 내가 좀 더 편하긴 하지. 아유, 하여튼 내가 무슨 말을 못해. 그래도 간병인 아주머니들이 쾌활하셔서 무거웠던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조금 뒤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원장실로 갔어요. 사돈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아유, 저 이러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여기 못 다녀요. 우리 간병인들끼리 얼마나 죽이 잘 맞는데. 원장님 때문에 못 오게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그래도 오늘은 속상하셨을 텐데 제가 어떻게 조치할 건지 말씀드려야죠. 조치 취해 주시게요? 그럼요. 일단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병원장인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 가장 큽니다. 갑자기 수간호사 선생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예상보다 기한을 앞당기는 바람에 인력을 구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수간호사 선생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출산을 앞두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급히 구한다는 게 경력만 보고 구했어요. 소문에 대해선 오늘에서야 알게 됐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인사검증을 잘해서 뽑겠습니다. 급히 대체 자리 구하는 게 어디 쉬운가요? 저도 병원 입장을 이해해서 그냥 참으려고 했어요. 육아휴직 갔던 수간호사 선생님도 복직하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역시 현명하십니다. 그래도 불편한 사람을 하루라도 더 둘 순 없죠. 오늘 바로 짐 싸서 가라고 했어요. 대신 몇 달치 월급은 주기로 했고요. 예? 그럴 거면 그냥 일을 시켜 먹으셔야죠.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 텐데 그럴 순 없죠. 그러지 마시고 돈 줬으니까 월급 주신 만큼은 시켜 드세요. 뭐하러 그 여자만 좋게 헛돈을 써요? 그래도 불편하실 것 같은데. 사돈, 우리 나이에 그런 여자 하나 못 이겨 먹을까 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겨 먹고도 남죠. 동생이 난처한 듯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마음먹은 김에 그냥 내보내고 싶은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듭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머니 말씀대로 해. 나도 좀 그렇다. 돈을 안 주면 모르겠는데 돈을 주고 일도 안 시키다니. 그런 사람일수록 있는 힘껏 부려먹어야지. 매듭은 마지막에 딱 지면 되지? 그게 가능할까? 우리 어머니들은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은 그냥 시켜.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니 시간이 꽤 흘렀더라고요. 누나, 그러지 말고 같이 저녁 먹자. 사돈 어르신도요. 제가 누나랑 사돈 어른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사돈 어르신 덕분에 돈 굳었잖아요. 수간호사 월급. 아유, 우리 사돈은 참 말도 재밌게 하셔. 저야 좋죠. 너도 좋지? 아, 오늘 남편도 야근한다고는 했는데. 그럼 딱 맞네. 우리 병원장님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고 가자.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동생과 함께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그나저나 너는 참 뿌듯하겠다. 자식 같은 동생이 잘 커서 병원장까지 되고.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공부 잘해서 된 거죠. 누나가 한 게 왜 없어? 나는 누나 덕분에 엄마가 없어도 아쉽지 않게 자랐잖아.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면 누나는 엄마 없이 어떻게 자랐나 궁금하더라. 나야 늘 누나가 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해서 엄마 없는 게 뭔지 잘 몰랐지만 누나는 진짜 엄마가 없었을 거 아니야. 아빠는 늘 바빴으니까. 근데 뭐 나도 너 키우느라 부재를 느낄 틈도 없었어. 너 키우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 있었거든. 엄마 없는 서름을 느끼기엔 내가 너무 바빴지. 그렇긴 했겠다. 근데 누나가 나 키운 거 맞아. 나는 아빠보다도 누나가 더 내 부모 같거든. 네가 참 착했어. 너 같은 자식이면 10명도 키우지. 우리 애들은 크면서 말을 어찌나 안 듣던지. 동생 키우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더라. 아, 우리 조카들만큼 착한 애들이 어딨다고. 아, 우리 애들만 하겠어. 야, 네 애들이야말로 진짜 착하지. 동생과 애들 얘기를 나누는 사이 식사가 나왔어요. 밥을 먹는데 동생이 불현듯 시어머니께 묻더라고요. 사돈 어르신은 혼자 매형 키우면서 어려운 거 없으셨어요? 애가 너무 어릴 때 남편이 가서 혼자 키워서 어려운 건지 그냥 애 키우는 게 어려운 건지 분간을 못했어요. 저야 뭐 일 열심히 하던 엄마여서 섬세하게 챙겨준 것도 없죠. 그냥 용돈 잘 챙겨주려고 했고 먹을 거 안 떨어지게 잘 사놓고 엄마로선 빵점짜리 엄마였어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 늘 제가 부족한 아빠 같아요. 애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내가 재미가 없어서 그러겠지 싶고 좀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일찍 병원장이 되는 바람에 일이 바쁘니까. 그 사이에 애들이 훌쩍 커서는 아빠랑 안 놀아주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아빠가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라서 사돈 자식들이 부럽네요. 사실 저는 우리 손주들도 좀 부러워요. 제 아빠는 아빠 없이 자라서 아빠랑 노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우리 손주들은 늘 우리 아들한테 꼭 붙어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혼나면 바로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고. 근데 우리 아들은 나한테 혼나면 숨을 데가 없었거든. 지금 생각하면 짠한데 그때는 먹고 살기도 바빠서 애 마음을 많이 못 돌봐준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은 어머니가 이런 생각하는 줄도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거야. 애초에 잘해준 게 없어서 그냥 쿨한 엄마로 컨셉을 잡았거든. 네? 그럼 어머니, 이거 컨셉이신 거예요? 실은 더 자주 우리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그런데 아닌 척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 보는 것보다는 솔직히 좀 더 자주 보고 싶긴 하지. 근데 주변에 다른 간병인 친구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래. 그래야 부부가 안 싸운대. 그래도 더 자주 오셔도 돼요. 오히려 지금은
저희가 오시라고 매달리는 수준이잖아요. 사돈,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누나 집 자주 드나들면서 누나 귀찮게 해도 되겠어요? 우리 누나는 진심일걸요. 워낙에 정이 많은 사람이어서요. 오히려 사돈 어르신이 자주 안 오시면 이렇게 누나가 더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제 동생 말이 맞아요. 어머님이 자꾸 안 오시니까 제가 어머니 쫓아다니잖아요. 하여튼, 넌 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맞다. 오늘은 또 어떻게 온 거야? 온다는 말 없었잖아. 반찬을 했는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이 다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놀라서 갔잖아요. 사돈 어르신이 전화를 안 받는데 왜 그렇게 놀라? 바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어머니가 전에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적이 있거든.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더더욱 나한테 사돈 어르신이 우리 병원에서 일한다고 말을 했었어야지. 맘 같아선 어머니 몰래 하고 싶었지. 근데 너도 정이 많잖아. 네가 티를 안 냈겠냐고.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말을 했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좀 더 일하기 쉬운 병동으로 배치되게 했을 텐데. 지금 병동 간병인들이랑 너무 친해서 옮기고 싶지도 않아요. 나 신경 안 써도 돼요. 혈관 막히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병원에선 이제 다 괜찮대요. 물론 지금은 치료를 마쳤으니 괜찮으시겠죠. 근데 혈관이라는 게 한 번 막힌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동생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을 계속하시고 싶으시면 시간제로 일하시는 건 어때요? 시간제면 그 오전에만 와서 일하는 그거요? 네. 집에만 계시면 괜히 활력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아르바이트처럼 근무하시는 거죠. 그럼 월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30평대 아파트도 있으시다면서요. 이제 좀 쉬면서 하셔도 되죠. 제가 백날 말해도 끔찍도 안 하시던 시어머니는 병원장 동생의 눈치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남은 평생이요? 네, 사람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좀 쉬엄쉬엄 일도 하시고 길게 쉬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양반이 이렇게 말씀하신들 안 들을 수도 없고. 우리 누나가 사돈 어르신을 정말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 같으니까 관리 잘하셔서 오래 살아주세요. 우리 누나 곁에서요. 시어머니 오래 사는 걸 반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요. 저는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저요. 저 여기 있어요. 예, 말이 씨가 된다. 오래 계셔주세요. 저 진심이에요. 벌써 애들은 다 컸다고 저랑은 놀아주지도 않고 이제 같이 놀 사람도 없는데 어머니가 저랑 좀 놀아주시면 안 돼요? 같이 놀자고? 네,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좀 좋아요. 그래도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물려줄 거라도 좀 있지. 어머니,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라니까 어머님이 쓰고 싶은 데 쓰시고 편하게 사세요. 모아둔 돈 다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아껴봤자 똥돼요? 너희 주면 되지. 말했잖아. 부모는 자식한테 주는 거 안 아깝다고. 오, 이 얘기 들으니까 누나랑 있었던 일 또 생각난다. 갑자기 무슨 일? 누나가 나 대학 보내려고 대학 포기했던 거 기억나? 갑자기 그 얘기는 뭐하러 해? 나는 누나가 대학 가고 싶어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 누나가 늘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고 입에 달고는 살지만 사실 누나도 공부를 꽤 좋아했잖아. 나는 그냥 조금 잘하는 정도였고 공부는 네가 진짜 잘했지. 네 꿈이 의대 가는 거였잖아.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의대만 나와서 될 일도 아니고 대학원도 가야 하더라고. 그러니 굳이 공부 좀 더 해보겠다고 대학에 가느니 돈 벌어서 네 용돈이라도 대주자 싶었던 거지. 난 그게 마음의 비처럼 남아있어.
누나가 날 위해서 미래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해봤잖아. 전생이 있다면 누나가 내 엄마가 아니었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나는 누나가 진짜 내 엄마 같았어. 내가 결혼할 때도 누나한테 혼주석에 같이 앉아달라고 했잖아. 나한테는 누나가 엄마라고. 그래, 그 덕분에 네 의사 동료들이 처음엔 우리 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재혼한 줄 알았다며? 누나가 너무 젊을 때 아빠랑 혼주석에 앉아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젊은 여자한테 새장가 든 줄 알고 놀랐대. 나도 생각나네요. 나도 사돈 결혼식 갔잖아요. 내 근처에 있던 하객들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길래 내가 남사스러워서 한 소리 했어요. 저기 혼주석에 앉아있는 여자는 내 며느리고 여기 신랑 누나라고. 저 며느리가 저 아버지랑 재혼한 여자면 며느리랑 결혼한 내 아들은 뭐가 되느냐? 절대 아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하냐 하면서 웃더라. 역시 우리 어머니 멋지셔. 잘하셨어요. 기억난다. 그날 네가 얼마나 울었는지. 저도 그렇게 울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전날 남동생이랑 같이 밤새우다시피 수다 떨면서 흘릴 눈물은 다 흘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 애가 애를 엄마처럼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으니. 진짜 희한한 게요. 저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도 그 순간엔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 아들 장가 간다고.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을 거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가 얼마나 뿌듯하실까? 아들이 병원장까지 됐으니. 누나는? 나야 당연히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그러면서 나 의대 붙었을 때도 잘했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 내가 뭐라고 잘했다 못했다는 소리를 하겠어? 네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일군 건데. 그냥 수고했다고만 했지. 나는 그때 그 말이 어찌나 섭섭하던지. 사실 나는 누나 위해서 공부했거든. 뭐? 엄마 대신 날 키워준 누나. 자기도 애면서 애를 키워준 누나. 자기 도시락엔 김치랑 어두운 콩자반 넣고 가면서 내 도시락에는 늘 달걀 붙여서 넣어주던 누나.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 나. 야, 너 울지 마. 나도 눈물 나려고 하잖아. 어머 얘, 나도 눈물 나려고 한다. 사람들이 보면 초상난 줄 알겠어. 이 비싼 한정식 집에 와서 이 맛있는 거 안 먹고 울기만 한다고. 그러게요. 누가 보면 이 음식에 사연이라도 있는 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해놓고 청승을 떨었네요. 이제 눈물 좀 들어갔죠? 네, 죄송해요. 결혼식 때 사돈도 많이 울었잖아요. 역시 기억하시네요.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이라 혼주석 앞에 섰는데 누나랑 눈을 마주친 순간 눈물부터 터지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우리 결혼식 때 안 우시지 않았어요? 내가 왜 울어? 내가 늘 말했잖아. 나는 아들 독립시키고 혼자 사는 게 꿈이라고. 그게 진짜 꿈은 맞는 거죠? 당연히 진짜지. 혈관 때문에 혼자 쓰러지신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도 혼자 있는 거 안 무서우세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네 남편 우리 집 거실에 CCTV 달아놓고 갔어. 네? 나 쓰러진 뒤로 거실에 카메라 좀 설치하자고 하더라고. 처음엔 내가 싫다고 했는데 아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돼서 설치하라고 했지. 진짜예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발로 뛰어다녔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어머니가 행여나 쓰러지셔서 전화 안 받으시는 줄 알고 어머니 댁에도 갔었단 말이에요. 네 남편이 말을 안 해줬어? 그 사람은 늘 어머니처럼 쿨한 척만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시니까 그 뜻을 존중하자고요. 그래서
어머니 댁에 카메라까지 달았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걔 내 휴대폰에는 위치 추적 모시기까지 깔아놨어. 혈관 한 번 막혔다가 자유를 박탈당했다니까? 저도 봐도 돼요? 내가 네 남편한테 말했지만 보는 건 자유인데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어. 그러다 내가 남자친구라도 집에 데리고 오면 어찌할 거냐 물으니까 내가 문자에 답 잘하고 전화 잘 받으면 영상 열어볼 일 없다고 하더라. 하긴 남편 성격이 그렇긴 하죠. 약속한 대로 잘 지킬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스포츠 채널을 틀어놓고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여보, 나왔어. 왔어? 잤어? 잠들었나 봐. 현관밖에 짜장면 세트 먹은 그릇이 그대로 있던데. 내가 시켜 먹었어. 당신이 반찬 많다고 밥 먹으라고 했는데. 미안. 오늘 다 밝혀졌어? 뭐가? 어머니 다니시는 병원장이 내 동생인 거. 진짜? 응. 그래서 남동생이랑 어머니랑 셋이서 저녁을 먹고 온 거지. 나도 좀 끼워주지. 당신은 몇 시에 끝날지 정확히 모른다며. 그래도 약속 있는 줄 알았으면 바로 달려갔지. 오늘 걔가 그러더라. 자기가 의사 되고 병원장까지 된 거 다 내가 만든 거래.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무슨. 내가 무슨 재주로 의사를 만들어. 우리 애 중에 의사 없잖아. 미안. 그건 내 머리를 닮았나 보다. 당신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는 어머니 앞에서 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맞다. 당신 어머니 집 거실에 카메라 설치했다며? 그랬지. 남편이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쿨한 척 했어? 나한테도 좀 알려주지. 난 그것도 모르고. 오늘 어머니랑 연락 안 돼서 사방팔방 뛰어다녔잖아. 그게 어쨌든 어머니 사생활도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어머니가 연락 안 되거나 할 때만 볼 생각이었어. 그럼 나는 뭐 아무 때나 봐? 아무튼 어머니한테 허락 받았으니까 나도 알려줘. 나 또 뛰어다니게 할 거야? 허락 받았으면 알려줘야지. 그렇게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잠들었는데 꿈에서 엄마가 나오신 거예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를 보면서 인자하게 웃으시더니 호련히 사라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슬프다기보단 엄마가 저한테 참 잘했다고, 대신해줘서 고맙다고 칭찬해주시는 것 같아서 눈을 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와 첫 드라이브를 나섰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그 수간호사 결국 잘렸다면서요. 근데 왜 관두신 거예요? 그 버릇 어디 가겠어. 또 몰래 간호사들 잡돌이 하다가 걸려서 결국 잘렸어. 막상 그 여자가 잘리고 나니까 나도 속 편히 나가고 싶더라고. 진짜 대단한 결정 하셨네요. 시간 제일도 안 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좀 쉬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려고. 제가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머니한테만 엄마 꿈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품고 있던 꿈 얘기를 해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엄마가 널 칭찬해주고 싶으셨나 보다. 너 안 울었어?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눈물 나지.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고맙겠니? 진짜 고마우실 거야. 나도 나중에 저 하늘 가서 우리 사부인 만나면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왜 혼이 나요? 아내가 뭐 너한테 잘해준 게 있어야 말이지. 결국 이렇게 일 쉴 거면서 너 애 낳을 때 몸조리라도 잘해줄걸. 어머니가 조리원 비용 다 대주셨잖아요. 조리원 나온 뒤에도 저 좋아하는 성게미역국도 매번 끓여주시고. 그래도 더 잘해줄걸.
네 덕에 일 관두고 이렇게 팔자 좋게 드라이브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 드라이브만 할 것 같죠? 우리 여행도 갈 거예요? 정말? 제가 약속했잖아요. 어머니 일 쉬시면 제가 모시고 드라이브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갈 거라고? 나야 좋지만 네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제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제 꿈이 엄마랑 둘이 여행 가는 거였는데 시어머니도 어머니니까 제가 꿈 한번 잃어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을 쉬어주신 덕에 이룰 수 있게 됐죠? 하여튼 넌 처음 봤을 때부터 나보다 성숙한 것 같았어. 실은 그래서 마음이 놓였어. 우리 아들이 이제야 좀 엄마처럼 기대기도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났구나 싶어서. 그래 보였어요? 왜 그렇게 나보다 더 성숙해 보였나 했더니 동생을 병원장까지 만든 대단한 여자였어. 대단한 여자를 며느리로 가지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웃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네가 나를 너무 칭찬해 주니까 양심에 좀 찔려서 그러는데. 나 관둔 게 아니고 휴직이야. 네? 니들이 하도 쉬라고 하니까 병원장님이 널 위해서라도 잠깐 쉬었다 오는 게 어떠냐고 해서. 어머니! 나 간병하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시간제로라도 계속하면 안 될까? 건강 잘 챙겨가면서 할게. 응? 이제는 병원장인 동생과 시어머니가 아주 한통속으로 저를 속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일을 관두신 줄 알고 신났던 저는 김이 팍 새버렸지만 못 주겠어요. 그렇게 좋으시다는데. 자식인 우리가 더 신경 쓰면서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게 더 도와야죠.